전산세무 2급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버전의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저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제목은 일반 전표 입력이지만 KLF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세무 2급 실기 백업 데이터 설치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 기초정보 관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일반 전표 입력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KLF 프로그램은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전산 세무는요, 세무 자격증은 아무래도 세법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이 된 상태의 프로그램이 개정된 이후의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은 KDF 수업용 다운로드라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꼴로 중간중간에 쭉 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이 된다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메뉴가 확 바뀌는 건 아니고 회계 1급은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세무 2급에는 특히나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가 있고요. 소득세는 특히나 이제 세무에서는 연말정산이 되게 주로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요. 프로그램에 정해진 율, 세율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정이 어디까지 됐는지 최신 버전으로 시험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프로그램 안에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뒀고요. 자, 바탕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3월 18일자 버전이고요. 자, 3월 18일자 버전에 R집, 여기 지금 R집으로 되어 있는 R집을 풀어주시면 그 파일 안에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세무 2급이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하고 그전에는 2021년까지는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하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2022년도 버전부터 이제 이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여러분이 실무 수업을 들으실 때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같이 학습을 하실 거고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가이드가 되어 있는 게 이 PDF 파일입니다. 이걸 보셔도 되고요. 강의를 들으시고 얘를 이해하셔도 돼요. 하여튼간 바뀐 내용을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KLF 프로그램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때는 여기 담겨 있는 응용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쭉 실행을 하시면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아이콘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생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넘기고. 자,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고 메뉴를 들어가시면 언제 최신 버전인지 나와 있고요. 우리는 종목을 세무 2급으로 들어갈 거고 우리가 저장하는 모든 데이터는 C 드라이브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C 드라이브 어디로 들어가냐면 KLF DB라고 하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KLF DB라는 폴더는 이겁니다. C 드라이브 중에서 KLF DB 다시 KLF. 자, 지금 문서들이 있는데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폴더 안으로 여러분이 저장하는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잠깐 열어 놓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 코드에서 데이터를 끌어다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회계 1급 같은 과정을 할 때는 내가 회사를 처음 등록하는 거고 거래처라는 걸 처음 등록하는 거니까 완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입력을 하지만 세무 2급을 들으시는 수강생 여러분들은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요. 중요한 예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을 다운받았고요. 두 번째, 실기 백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으로 이제 가져와서 복사해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연습을 해볼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자료실에 보시면 전산 세무 2급 실기 백데이터라고 하는 이 알집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저는 반대집으로 풀 거고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파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집으로 앞쪽 풀기. 저는 바탕화면으로 일단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자, 닫기. 닫기 하시면 바탕화면으로 지금 제가 자동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좀 가져와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옆에 생겼죠? 자, 요 문서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 폴더 안에 데이터들이 5001부터 5014까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회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백데이터가 있어 연말정산도 할 수 있고요. 백데이터 있어야지 결산이라는 것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할 일은 얘네들을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오려면 두 번째 복사를 해요. 어디다 복사하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K랩 DB, K랩이라고 하는 그 폴더 안에 관련된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갖다가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지금 다운받은 실기 백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복사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C 드라이브에 K랩 DB, K랩이라고 하는 그 폴더 안으로 여기다 놓으시고, 여기 놓지 마시고, 여기다가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K랩 DB, K랩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 데이터가 저장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저장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을 여시고, 회사 코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바로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왼쪽 상단에 F4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 하는 순간 빠바박 넘어오죠. 완료됐어요. 5001부터 5014까지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K랩 프로그램으로 백업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세무이그 백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압축을 푸신 다음 압축 푼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 이 애들을 복사해서 요 K랩 DB, K랩이라고 하는 요 폴더 안으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세 번째 할 일은 K랩 프로그램에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F4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하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회사들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 안으로 이제 붙여넣기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메뉴를 나가시고요. 그러면 회사 코드 오른쪽에 아이콘 누르시면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들이 자동으로 정렬돼서 조회가 되죠. 만약에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 상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믿음 상사로 선택을 하는 순간에 지금 믿음 상사라는 회사의 데이터들만 이 프로그램 안에 가져오게 된 거예요.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바꾸는 방식은 우측 세로줄로 되어 있는 메뉴 중에서 중간에 F5 회사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방금 전에 회사를 선택했던 것과 동일한 메뉴가 다시 열리고요. 선생님,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500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001번인 일반 상사의 커서를 놓으시고 변경 하면 다른 데이터들은 끌고 오지 않을 거고요. 일반 상사의 데이터만 화면에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요까지 하시면 이제 실기 백업 데이터 설치는 다 하신 거예요. 요식 해놓으시고 이제 각각의 문제를 푸실 때마다 필요한 회사를 선택해서 다양한 예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전사세무 2급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문제 실기는 어떤 식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볼게요. 전체 실기 점수는 70점이고요. 이론이 30점이죠. 해서 100점이죠. 이렇게 30점, 70점. 자, 70점은 어떻게 배점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일반 점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랑 관련이 되는 점수는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하시고요. 부가세랑 관련되는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반 점표 입력을 하는데 15점이고 15점이에요. 한 문제가 5문제씩 있습니다. 점수는 3점씩이에요. 이래서
15점씩이에요. 벌써 30점.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가 10점 배점이고요. 얘는 두 문항이 출제가 돼요. 대부분 두 문항. 뭐 한 문항이 4점, 한 문항이 6점, 뭐 이런 식입니다. 네 번째는 결산 수행하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돼요. 3점씩이에요. 그래서 15점이에요. 자, 마지막 15점 점수가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15점인데 한 문제가 5점, 한 문제가 10점이고요. 그 10점짜리 점수의 문제가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사원 등록을 하거나 급여를 입력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돼요. 이렇게 해서 몇 점이냐면 70점이에요. 계산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기가 70점이고 객관식이 이론 점수로 30점이긴 하지만 이론이 되어 있어야 실기가 가능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론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프로그램을 열어서 무엇을 넣는지를 모르면 프로그램이 사실은 뭐 껍데기에 불과한 거니까. 자, 실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배점이 돼 있고 간단하게 실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22년도 2월에 시험 봤던 시험 문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시험은 전체 1시간 반 시험이죠. 세무 2급은 1시간 반, 9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자,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재무회계, 부가세, 원가, 소득세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에 추가하세요. 15점. 대부분 이제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형식의 문제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경우 종종 나올 수 있고요. 뭐 급여 지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형식.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에 안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막 내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자격증에 대한 차이점을 가져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건데 과세 유형별로 찾아서 유형 걸고 하단 부분에 전표 입력하고 하는 형식이에요. 다 부가세랑 관련된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3점씩 5문제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작성하는 문제가 10점인데 한 문제가 뭐 고작 해봤자 한 4점이네요. 근데 세무가 처음이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제 왠지 느낌이 안 좋죠.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전산세무 이거 부가가치세에서 공부했던 공통매입세과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형식의 문제들이고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4점밖에 안 주잖아요. 그만큼 쉽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6점 정도 배점이고요. 지금 보시면 뭐가 막 써 있죠.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형식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6점. 그리고 나면 결산을 수행하는 문제가 15점이죠. 3점씩 해서 5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자, 말씀드렸던 원천징수 문제가 15점인데요. 지금 첫 번째 생산직 김아름과 김가연의 3월 달에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입력하는 건가 봐요. 6점이래요. 그럼 나머지가 9점이겠네요. 그 9점이 이제 연말정산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세 공부할 때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보험료 공제 또는 의료비 공제, 뭐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뭐 이런 공부했었죠. 자, 그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연말정산이라는 이 정산을 실무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제일 점수가 높네요. 9점. 이렇게 해서 실기 문제까지 한번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게,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일단 알고 계셔야 어떤 형식으로 이제 실기 연습을 하셔야 될지가 감이 오니까.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회계를 아예 모르거나 전표 입력을 한 번도 안 해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자격증 강의를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회계 1급은 땄거나 아니면 회계 1급이라는 걸 공부한 경험이 있거나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차대변을 어떻게 입력하는지까지는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 이유, 뭐가 더 중요했지?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 감안하시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회사는 5001번에 일반 상사로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회계 1급이랑 비교하는 이유가 회계 1급과 세무 2급을 일단 비교하면서 회계 1급에서 주로 다루었던 것들이 세무 2급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등록하거나 거래처를 등록하거나 기존의 계정 과목이 있지만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적요를 등록하거나 환경을 등록하거나 또는 전년도에 넘어온 재무제표가 틀렸으니까 억지로 따라당기면서 수정하거나 거래처별 금액을 초기화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회계 1급에는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세무 2급은 전혀, 여러분 전혀 출제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회계 1급에서 공부했겠지.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바로 뭘 다루냐. 일반 전표 입력이 바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그리고 부가세 문제는 두 번째 탭으로 들어가서 이제 활용합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시면은 부가가치세가 되게 많네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전자신고도 여러분이 수행하셔야 되고요. 자, 아래쪽에 내용들과 부속명세서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고 부속명세서 중에서도 전부 다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메뉴가 원천징수 메뉴입니다. 사원 등록, 급여 입력, 이행상황 신고서,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하는 거. 여기서 제일 점수가 높은 거죠. 9점짜리. 나머지 메뉴는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안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소득세라는 원천징수 메뉴에서 다뤄야 될 신고서 내역이 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회계관리가 재무회계인데 회계관리라는 이 재무회계 안에 있는 메뉴들은 회계 1급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해요.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여러분 장부조회 시험에 안 나와요. 장부조회를 왜 내? 여기서 결산자료 입력 중요하고요. 당기분 재무제표 마감하는 건 뭐 중요할 수 있어요.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자,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제껴요. 고정자산 등록 정도 뭐 할 수 있죠.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될 메뉴들입니다.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왜냐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미 알고 있겠지. 알지? 이걸 알지? 알지? 세무 2급인데 너 모르니? 그럼 할 수 없는 거지만 알지? 나머지 한다. 어려운 거 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회사 등록이 뭘까요? 회사 등록은 우리 회사의 정보를 등록하는 거죠. 넘기시면 되고요. 나와 관련된 거래처, 매출 거래처, 매입 거래처, 뭐 등등등 거래처 등록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 적요나 계정 과목을 적요 등록하는 것들 이것도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고 이걸 추가적으로 한 문제로 별도로 출제하지는 않고 가끔 이렇게는 출제가 돼요. 전표 입력을 하는데 이 계정 과목을 네가 등록하고 전표도 넣어라. 뭐 가끔 나오게 가끔 중요하지 않고 네 번째 환경 등록은 우리가 환경 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데 잠깐 열어볼게요. 환경 등록은 나중에 엄청 의미가 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가가치세 입력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이 부분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불공, 영재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의제료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얘네들을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았을 때 전표 입력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질 뿐이죠. 환경 등록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계 1급을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원가 명세서에서 제조원가 당기지분 제조원가를 수정한 상태에서 손익에 반영한 다음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그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넘겨줘서
당기순이익과 전년도까지 넘어왔던 잉여금을 더해 마지막 재무상태표로 넘겨주는 방식을 취했죠. 자, 이거 하실 필요 없죠. 하실 필요 없는데요. 이게 전년도 재무제표라면 당해년도 재무제표는 어디 붙어 있냐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당기재무제표.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뭐가 출제되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직접 작성해서 마감하는 형식의 문제가 종종 나와요. 얘네들은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결의일에 현금 배당을 얼마를, 주식 배당을 얼마를, 이익준비금을 얼마를 이런 것들을 직접 반영해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는 형식의 문제를 종종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여러분 또 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넘어왔던 채권 채무나 또 예적금 중에서 잔액이 잘못 넘어왔을 때 조회하는 방식이 거래처별 초기이월이었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구나. 오케이, 패스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정리만 하는 거죠. 자,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지금.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세랑 관련이 없는 거래들을 넣어요. 메인 매출은 부가세랑 관련이 있는 걸 넣어요. 왜 그러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내역들은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부가세 부속 신고서에 다 자동으로 반영돼요. 그래서 별도로 입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들은 전혀 부가세 신고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세가 있는데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안 되는데 근데 부가세가 있는데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종종 나올 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것인지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나중에 볼 거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뭐 차변에다가 계정 과목, 대변에 계정 과목 각각의 금액만 입력하면 되고요. 우리 시험은 적요를 입력하지 않아요. 적요를 절대 입력하지 않아요. 단 한 개는 넣죠. 타계정 대체. 타계정으로 대체했을 땐 이게 반드시 적요상 8번을 등록해야만 원가로 반영되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돼서 소멸됐다는 걸 체크해 주기 때문에 적요상 8번 타계정 대체는 항상 중요해요. 항상. 이거는 뭐 세무 2급이어도 무조건 회계 1급도 많이 나오지만 세무 2급은 더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전표 입력할 때 잠깐 메뉴 좀 열어볼게요. 음, 여기서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변경이라고 있는데 변경을 누르면 3월 20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한 번 더 변경을 누르면 3월부터 3월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이 안에 들어가는 방법인 거죠. 근데 우리는 월일로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월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볼게요.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출금 전표는 1번. 그쵸? 여기 이거 뭐니? 출금 전표 1번, 입금 전표 2번, 차변은 3번, 4번은 대변, 결산할 때 차변이면 5번, 결산할 때 6번, 결산할 때 대변이면 6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중에 여러분 요것만 쓰면 되잖아, 사실. 꼭 출금 써야 되냐? 꼭 입금 써야 되냐? 결산할 때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꼭 써야 되냐? 아니요? 얘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뭐 분개할 때 구분이라는 게 있더라. 일반 전표는 입금 전표도 있고 출금도 있고 대차도 있고 결차 결대도 있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차변과 대변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꼭 출금 전표니까 출금 전표 쓸 거야 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전표 입력할 때 예를 들어 여기 수수료 비용을 조회했으니까 저도 여기다가 수수료 비용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끝까지. 네,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 코드가 많죠. 제조 원가도 뜨고 판관비도 뜨고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수수료 비용이 한 번 더 뜨는 이유는 얘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게 유일하게 있고 요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이 수수료 비용은 뭐 할 때 하는 거였죠?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일 때
유일무이 한 번 쓰는 계정 과목이 요 900번대였고 나머지는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죠. 그리고 우리는 600, 700번 코드는 쓰질 않아. 뜰 뿐이야. 조회가 되지만 우리는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조에 들어간 원가들은 제조 원가. 판관비와 관련된 거는 800번대, 나머지는 900번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또 한번 기억을 좀 해주세요. 코드 구분하는 거. 600과 700 코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 한번 정리하시고, 두 번째, 거래처를 입력할 때 거래처는 코드를 넣어야죠.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외상 매입금을 입력할 땐 반드시 코드를 넣어야 돼. 이름만 넣으면 빵점 처리되죠. 자, 지금 화면에 당좌예금에다가도 은행명을 걸었는데 당좌예금에 은행명이 걸려 있는 건 걸고 싶어서 걸은 거고 예금에다가 은행이라는 거래처를 걸고 자시고는 시험에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빈칸으로 가도 되고요. 지금 이제 입력된 예제를 보면 적요상에 뭐라고 적어놨지만 필요 없죠. 채권과 채무에는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걸고 나머지는 안 걸어도 그만이고 금액을 넣고 저조도 타계정이 아니면 입력하지 않았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것들 웬만하면 다 넣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채권 채무의 규정이니까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를 넣어야 돼. 예를 들어 아래처럼 보통예금을 차변에 걸었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차변에 걸고요. 받으러미 대변으로 가면 받으러면 어떤 거래처로부터 받았던 게 양도가 됐는지 반드시 코드를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코드가 빠졌죠. 코드가 빠지고 이름만 넣으면 빵점 처리되는 거야. 그래서 빵점 처리래. 이거 오답이야, 오답. X 이렇게. 근데 만약에 세종상사라는 거래처 코드를 이 셋 다 걸면 그럼 안전빵이죠. 사실 이 세 개 중에 누구만 걸리면 돼요. 바드럼에만 걸면 돼요. 나머지는 걸든 안 걸든 무방해요. 관계가 없어. 관심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걸어. 근데 걸면 냅둬. 근데 걸었어? 그러면 점수 영향 없어요. 그냥 거시면 돼요.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채권 채무에만 입력하면 돼요. 굳이 입력하지 말라는데 뭐로 시간 낭비하면서 코드까지 조회하면서 뭐 조회할 일이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걸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동그라미 이렇게 입력하면 X 이렇게 해서 어유 잘했어 동그라미 안 걸어도 되는데 걸었어? 힘들었겠다. 안 봐. 난 너만 본다. 너만 보인다. 너만 본다. 얘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또 주의사항이 우리가 이제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에 대한 채권을 차감하는 충당금, 건물이나 비품, 기계장치 등에 대한 누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을 써야죠. 그래서 이런 거죠 뭐. 대손충당금은 많아. 그렇지만 옆에 참고사항을 봐야 돼. 외상매출금의 충당금은 예구나. 바드럼의 충당금은 예구나. 그러니까 코드를 볼 땐 옆에 참고사항을 정말 말 그대로 참고해서 충당금을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물의 누계, 구축물의 누계, 기계의 누계, 차량의 누계 각각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들을 관련된 자산의 차감 계정을 반드시 찾아서 한번 보고 입력하기.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무 2급을 공부할 때는 이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아주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만기보유증권도 종종 나오고요. 자, 이때 만기보유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의 계정 과목이 똑같은 이름으로 코드가 두 개가 있는데 미리 앞에서 얘기는 했었지만 이 이유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기 위했던 거예요. 그래서 1, 2, 3이고 178이다. 느낌이 오죠? 순서는 유동이 빠르고 그 다음에 비유동이기 때문에 장기면 178이고 단기면 1, 2, 3이야. 동일해요. 단기니 그러면 1, 2, 4 유동 181이야 그러면 비유동 비유동 얘는 유동 이런 거죠. 유동이니 이거 비유동이니 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 똑같아. 유동이니 비유동이니. 그래서 코드가 같아도 아니 이름이 같아도 코드를 보면서 계정 과목을 찾으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금전표나 출금전표는 현금이 자동으로 차변에도 걸리고 대변에도 걸리지만 굳이 그걸 쓰지 않고 차변이라는 3번과 대변이라는 4번을 내가 직접 계정 과목을 넣어서 입력하더라도 전혀 점수하고는 무방하고요.
수험자가 어떤 전표를 쓸 것이냐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부터 일반 전표 입력을 여러분이랑 같이 연습할 때 대부분 입력하는 방식은 차변과 대변을 냅니다. 한 번에 붕괴가 내 손으로 입력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를 쓰는 경우도 저는 대부분 차변과 대변으로 전표 입력을 하는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OT를 겸해서 우리가 회계 1급에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일반 전표 입력 바로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세무이급 쉽지 않죠. 합격률이 그렇게 막 높을 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40%,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명 중에 3, 4명 정도가 붙는 시험이고 생각보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험이긴 해요. 난이도는 높은 편이니까. 자, 지금 조금 천천히 공부해 나가서 올해 반드시 세무 2급 자격증을 취득한다 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고 저도 여러분이 꼭 취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지식들을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또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